구독, 좋아요. 자, 3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가지 불법 행위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이 문제 한번 좀 먼저 여쭤볼게요. 김민석 후보자가 지난 13일에 물가 안정 경청 간담회라는 것을 진행해서 조금 논란이 됐는데 그 후에 또 경제 관련 부처들의 업무 보고도 받으면서 지금 논란을 재차 일으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후보자의 지금 여러 이제 행적들이 있는데 후보자가 주요 부처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는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일단 이 문제를 해석하세요? 후보자가 이제 아무런 권한 없이 후보자 말 그대로 후보자고요. 실제 총리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인사 검증 시작도 안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딱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그냥 국회의원이에요. 네. 국회의원이고 정부 어떤 이제 수장으로서 어떤 이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경제부처 공무원들 불러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무총리 사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검사 사칭, 총각 사칭 했었죠. 이제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그를 보고 닮았는지 이제 국무총리 사칭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아무 권한이 없는데도 공무원들을 이제 불러서 만약에 강요를 했다. 야, 안 와? 안 오면 내가 가면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불러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거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강요로 의해서 불려가서 업무 보고를 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시간을 뺏겼고 업무의 어떤 역량도 다른가 하고 있는 걸 못했다. 라고 하면요. 이거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로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인사청문회 관련된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후보자 자격으로서 정부에 대한 공무원한테 업무 지시를 하거나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 근거가 전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무총리 사칭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추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네. 지금 각 부처 업무 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후보자에 불과한데 저 상황을 그냥 놔둔다. 만일 이게 조금 더 확장돼서 일반 부처만이 아니라 국가 기밀을 다루는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를 받게 되면 즉 1급 기밀 사항들이라든가 여러 사항들 국방부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국정원 같은 이제 주요 기관에 받을 수도 있고, 네네. 경찰과 같은 주요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받을 수도 있고. 그럼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가 기밀이나 특정 동향을 사전에 후보자에 불과한, 실제는 자격이 없는 후보자에 불과한 사람이 보고를 받게 되면 이 자체가 불법 행위, 아까 이제 사칭 문제도 생기는데 직권남용 문제까지도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주 경제부총리가 하고 있죠. 권한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하고 있다면 상당히 불법 행위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 김민석 후보가 국무총리다라고 하면 내용이 따라 직권남용 될 수 있는데 지금 국무총리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네요. 직권남용은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 아니고 업무 방해 또는 이제 아까 업무 방해죄, 업무 방해죄 또는 이제 강요죄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국가 기밀을 만약에 이제 탈취했다. 아니면 보고를 받아서 그걸 어디 외부 흘렸다라고 하면 이제 간접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겠죠. 이적죄가로도 이적죄가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후보자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해당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경제부처, 민생부처만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모르죠. 언론 보도에 드러나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방부라든가 방첩사라든가 또 이제 국정원 또 경찰의 정보를 다루는 곳 이런 조직들, 경찰이 또 요즘 그 간첩을 경찰에서만 잡을 수 있거든요. 경찰에서 이제 대공 이제 수사 업무를 하는 곳 이런 곳에서 만약 보고를 받았다. 근데 만약에 낙마했다. 이러면 이제 말 그대로
국가 기밀만 넘겨주고 어떻게 수습을 합니까? 총리도 안 되고 이 정말 이제 큰 우리나라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자에 대해서 업무 보고하는 게 아니다. 업무 보고 하지 않고 확정이 되고 나면 임명되고 나면 공식적으로 루트를 밟아서 보고를 하는 거다. 그리고 그때 서약서 같은 거 다 씁니다. 그리고 보안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또 보고를 받기도 하고 현장에 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아야지. 이제 지금처럼 이제 오픈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사무실에서 거기 사무실은 이미 보안 점검 이런 거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열린 회의실일 거예요 아마. 그래 열린실에서 회의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캠프에 있거나 인사청문회에 있거나 또는 측근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배석해가지고 보고를 받는다. 이거는 국가 기밀이 그냥 술술 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하나 과거에 이제 김민석 후보는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 문화원 점거를 하면서 반미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어떤 관련된 주요한 정보를 혹시 빼돌려가지고 중국이나 북한에 넘길 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반미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살 일을 하지 않는 게 낫다. 저는 이제 국무총리 사칭하는 거 이건 정말 위험하다. 그리고 부처한테 와서 보고하라고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민석 후보자는 낙마를 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낙마를 하든 하지 않든 권한과 자격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과 권한을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후보자는 국무총리가 아니죠. 우리는 많은 경우 후보자가 있습니다. 그 후보자들 중에 총선 후보자들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후보자들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완결되어야 절차, 국회의 의결과 인사청문회와 대통령의 최종적인 재가 뭐 이런 걸 다 거쳐야 자격과 권한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런 상황을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면 알 텐데 인사청문회가 임명되기 전에 그것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는 당사자가 이렇게 서두르는 진짜 이유 그건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엔 본인 관련된 의혹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국무총리랑 기정사실화 시켜가지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통과 못할 것이다, 낙마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또 의혹이 또 새로 또 추가됐어요. 자기 이제 어머니가 살던 그 목동에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와 관련해서 자기 지역, 그러니까 옛날 영등포구죠. 지역에 있는 지역 사업자한테 전세를 줬는데 나중에 2달 뒤에 자기 현재 부인이 또다시 전세를 들어와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지역 사업자가 2억을 가지고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세를 내주면서 2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자기 부인이 2억 5천에 전세에 또 들어옵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하면 2억을 그 전 지역 사업자한테 돌려주는 과정이 필요했겠죠.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예,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간 조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억을 안 돌려줘, 2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전세라는 형식을 껴가지고 혹시 한 게 아니겠느냐. 만약에 정말 돌려줬다 그러면 계좌이체한 송금 내역이 있을 겁니다. 계약서도 있을 겁니다. 그걸 공개하면 되는데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상태다. 자, 이런 식으로 전세금을 가장한 2억 수수, 이 의혹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돈이면 돈, 아빠 찬스면 아빠 찬스, 그리고 칭하다 학위도 지금 진짜냐 가짜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3콤보, 조국과 비슷합니다. 조국은 이제 아빠 찬스 했었죠. 그 다음에 조민은 본인 학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또 하나 송영길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있었죠. 조국 더하기 조민 더하기 송영길은 김민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민석의 의혹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부터 먼저 시작해보죠. 뒤에 아까 중요한 아주 따끈따끈한 목동 빌라와 관련해서 지역 사업자한테 전세를 줬다가 2달 후에 김민석 부인안이 다시 전세로 들어가는데 앞서 들어간 전세 들어간 사람에게 돈을 돌려줬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 그렇죠. 그 2억이 하늘로 가서 떡으로 떡 먹었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아직은 알 수 없군요. 자, 그 문제도 좀 이따 뒤에서 그러면 우리 하태성님이 종합 선물 세트네 그러네. 종합 선물 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SK 정치자금 수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이 SK 정치자금 문제는 과거 문제이긴 합니다. 2002년이니까 약 23년 전쯤 이야기인데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을 한답시고 이 SK 정치자금 문제를 포함한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 SK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앙당 요청으로 SK가 선거 지원금을 줬고 나는 그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조차 몰랐다. 검사도 그냥 재수 없었다 생각하라고 했을 정도로 정치 검찰의 표적이 되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 1, 2심에서 다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죄 판결을 한 건데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사람이 이 사안에 대해 나는 몰랐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자기는 오히려 표적이 됐다 이재명식 방식으로 지금 대응하는 것 같은데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참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느냐. 혹을 하나 때려다가 제가 봐 10개쯤 더 붙인 것 같아요. 자, 네. 본인이 지금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조차 몰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당시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 판결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SK 관계자가 선거 캠프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김민석 후보자를 당시 후보자를 직접 만나요. 그러면서 쇼핑백을 건네줍니다. 쇼핑백을 건네주면서 회장님이 직접 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선거에 잘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김민석 후보자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게 판결문에 대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자기는 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가 보다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줬는가 보다라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건 증명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 설명이 이래요. 당에서 SK에다 얘기해서 김민석 캠프에 갖다 줘라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갖다 줬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2억을 누가 갖다 줬는데 그런가 보다라고 갖다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당시에 영수증을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라고 그 봉투 들고 온 사람한테 쇼핑백 들고 온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그 SK 관계자가 죄송합니다. 올해 법정 기부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는 곤란합니다라고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돈을 가져왔습니다. 회장이 줬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받았고 나서 영수증을 어떻게 할 거 했더니 영수증 처리가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한 상황이에요. 이런 게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라고요? 그 자금이 들어온 과정조차 모른다? 정말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재판 과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는 선거 뛰느라고 캠프 사무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재판부가 그 증거를 달라고 했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1심, 2심, 3심 갈 때까지 한 번도 제출이 안 됐었어요. 자, 그러니까 캠프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만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이게 뭐 당시 검사를 불러도 된다라고 증인으로 불러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검사 증인을 왜 부르죠? 왜냐면은 이게 판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가. 그러네요. 판사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맞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그러면 그 판사를 불러가지고 야, 네 그때 어떻게 된 거냐? 김민석이 억울한 것 같은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죄를 때렸느냐라고 판사한테 물어봐야죠. 검사한테 묻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증인을 부르려면 그 SK 관계자지 않습니까? 쇼핑백, 아마 쇼핑백이 제가 생각에는 그때는 5만 원짜리가 5만 원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 원권으로 해서 2억 정도면은 쇼핑백 2개로 가져갔을 것 같은데 그 SK 관계자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야죠. 회장한테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그 김민석 후보자가 그때 당시 만났을 때 어떤 예를 주고받느냐, 그 사람한테 불러서 얘기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검사를 왜 부릅니까? 본인이 이제 빌려온 거죠. 누굴 빌려왔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이제 검사가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기소를 했다. 이제 이런 프레임을 본인도 한번 써먹겠다. 이제 그런 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 정리를 그냥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셨네요.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됐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그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본인도 잘 알 텐데 그것을 아예 뭐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듯이 묵살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네요. 근데 뭐 이건 작은 아주 소소한 건에 불과하는 건 보입니다. 워낙 의혹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자, 그 중에 11명한테 차용한 금액이 있다. 이걸 차용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수상한 차용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사실은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냐 이제 하기 때문에 차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는 불법 정치 자금으로 보입니다. 그냥 아직은 의혹이니까 이제 불법 정치 자금으로 얘기하는데 2018년도의 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9명의 인사들이 한날에 2018년 4월에 한날에 돈을 줬다. 네. 이것도 사실 그래서 유죄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강신성이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강신성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분은 지난번에 이제 2010년이죠. 그러니까 김민수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죄받은 게 두 번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한번 서울시장 나왔을 때 방금 2억 그걸로 이제 유죄 받았었고 또 2007년과 8년 대선과 총선에서 7억 2천만 원 받은 거 이것도 유죄 받았습니다. 이때 7억 2천만 원 유죄 받을 때 이때 강신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김민석 가족이 미국에 이제 간 적이 있었는가 봐요. 그때 매달 450만 원을 송금을 해줬다 합니다. 그래서 총 이제 다 더하니까 2억 5천만 원인데 그 2억 5천만 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해서 유죄를 받았었어요. 그때 그 강신성 씨가 보통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하면 이제 관계를 정리를 하죠. 네. 왜냐하면 당시 때문에 내가 법원에 증인으로 불러왔다, 수사기관 증인으로 불러왔다, 굉장히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관계를 정리하고 내 그것 때문에 돈 줬던 것 때문에 어려워졌으니까 더 이상 우리 연락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그 이후 계속 인연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어지냐? 2014년에는 민주당이 당명을 바꾼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주인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이거를 냉큼 가져간 게 바로 이 강신성이에요. 강신성을 보니 이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가지고 오면서 본인이 창당을 합니다. 그때 당대표가 바로 강신성 씨고요. 그리고 2년 뒤에 이 당대표를 누구한테 준 줄 아세요? 바로 김민석 후보한테 줍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이 당을 또 유지를 했는데 이렇게 창당을 할 정도로 재력이 있는 사람인 거고 자기가 당대표를 하고 있다가 김민석한테 물려줄 정도로 계속 관계를 이어와요. 그러다가 2018년에 바로 이 문제의 9천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를 9명이 동시에 같은 날 빌려준 건데 이 자리를 누가 만들어주냐 바로 이 강신성 씨라는 분이 전부 다 9명을 만들어서 김민석 후보한테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같은 날 어떻게 9명을 한 분은 정읍에 있고 한 분은 어디 남양주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떨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무슨 분신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받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이 9명 강신성 씨가 9명한테 1,000만 원씩 나눠주고 이 사람이 명의만 빌려가지고 사실상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게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강신성 이 사람이 굉장히 상당히 불법 정치자금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4천만 원 얘기도 저 위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저 4천만 원은 아예 강신성 씨가 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었고 또 김민수 후보가 주겠다 얘기도 하지 않았었지만 이제 의혹이 나오니까 나중에 갚았다고 합니다. 자, 갚았다고 한 것도 좀 의문인 게 뭐냐? 무슨 돈으로 갚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 본인이 뭐 대출 얘기하는 모양인데 대출이 굉장히 요즘 엄청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담보가 없거나 스트레스 DSR이라 그러는데 담보가 없으면 이게 거의 대출이 안 되는데 지금 본인 전 재산이 2억 얼마밖에 안 돼요. 김민수 후보가 신고한 게. 그렇다고 하면 담보 대출 또는 신용 대출 신용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왜냐하면 한 18년 가까이 무직 생활을 거의 해왔기 때문에 신용 대출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저 4천만 원도 무슨 돈을 갚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요 6년 기간 동안 너무 이상한 자금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본인은 국회의원에서 월급 받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 기간 동안 월급 다 더하지 않습니까? 한 5억 좀 넘어요. 5억 좀 넘는데 그 똑같은 기간 동안 나간 게 1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일단 추징금 6억 얼마를 6년 되는 기간에 갚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갚죠. 그러고 나서 카드하고 현금 쓴 게 나오는데 그게 한 2억 8천만 원 돼요.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2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단순히 더하기만 해도 한 10억 한 8천만 원 됩니다. 도대체 들어온 돈은 5억인데 한 10억 8천만 원 되면 이 돈은 어디서 마련됐느냐? 그러면 중간에 비는 5억. 이걸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민수 후보가 어제 했던
해명에 이 부분 잠깐 언급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조의금 받고 그다음에 저기 강연료 해가지고 5억 정도 있었다. 5억 정도 소득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5억 정도 차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타 소득과 조의금으로 변명을 했는데 그러면 기타 소득에 대한 증빙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재산 신고 내역이라든가 어떤 관련 서류에 전혀 이 5억 수입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로만 내가 강연 나갔었다, 조익 받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증빙할 수 없는 내 핑계를 대면서 5억 이 의문의 5억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이거는 스폰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스폰서 강신성 씨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떠올랐고 저 4천만 원, 1천만 원, 뭐 9천만 원, 뭐 이런 것들 돈들이 한 인물에 의해서 쪼개기 후원일 수도 있고 한 인물이 사실은 자금을 대고 나머지 사람들을 이용해서 쪼개기식으로 작업을 했을 수도 있겠네. 거기에 지금 아까 목동 관련된 것도 추가적으로 나왔고 계속 쏟아지네요. 근데 아들 의혹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아들 의혹 문제와 관련해서 한 3가지 이상한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고3 시절에 뭐 표절 예방 관련된 입법 활동을 했다. 또 세미나와 관련되는 얘기를 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묶음이고 홍콩대에서 인턴에 관련된 인턴 활동을 했고 여기서 공동저자로 공동저술자로 또 등록이 됐다. 코넬대에 입학을 했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며 코넬대 입학 과정에서도 정상적이었냐 여러 이제 문제가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예. 네. 제가 이제 공동 저자 이걸 좀 이제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조민 같은 경우가 지금 똑같은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교수라든가 또 민주당에 이제 적을 둔 사람들은 이런 걸 서로 공유하는 것 같아요. 너네 애들 어떻게 대학 보냈냐? 우리의 연구 논문에 이름 올렸어. 제1 저자. 이렇게 하면 돼. 아는 교수한테 부탁하면 돼. 아는 사람 다리 건너서 부탁하면 돼. 라는 것을 공유를 하는가 봐요. 이게 아니고서 또 어떻게 이렇게 매우 유사한 경우가 또 생깁니까? 홍콩대에서 이제 공동 저술의 저자라 그러는데 이거는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지금 홍콩에서 어떻게 취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동 저자라면 같이 한 저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에게 지난번 조민처럼 그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같이 연구를 했었느냐, 출근을 했었느냐, 기여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책임 지도 교수는 어떻게 평가했느냐 등등을 취재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명백하게 공동 저자 이게 가짜인지 허위인지 이게 밝혀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 고3 때 표절 예방 입법. 자, 지금 보면 이제 고3 때 딱 하는 이게 보통 고3에 뭘 앞두고 있죠? 대학 진학을 입시. 앞두고 있는 예. 거죠. 딱 공교롭게 대학 고3 때 표절 예방 입법을 했고 이 입법을 해준 또 의원이 강득구 의원입니다. 하하. 강득구 의원이 이분 잘 봐야 됩니다. 이분이 김민석 의원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뭐 취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김민석 의원이 가는 곳에 강득구 의원님이 항상 동행한 경우가 많고요. 자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득구 의원이 만약에 이 김민석 의원 아들에 대한 이제 입법에 대해서 본인이 공동발을 해줬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대가성이 있는가 없느냐. 그러면 또 상대 아들도 있을 겁니다. 강득구 의원의 아들도 있거든요. 지금 군대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군대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얼마 안 됐는데 그 아들도 혹시나 김민석 의원한테 어떤 이제 스펙 쌓기 어떤 도움받은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스펙 포맷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미나, 그러니까 아빠가 국회의원이면요, 이렇게 국회에서 세미나 하면 여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누구더라? 저기 어느 좀 박균태 의원인가요? 굉장히 네. 황당한 이제 설명을 하던데 아버지가 부자여서 비싼 학원에 보는 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식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선출직 권한인데 그 선출직 권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의 스펙 쌓기용으로 사사를 썼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죠. 이거는 그 권력을 사사로 쓰는 것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넉넉해서 비싼 음식을 먹거나 비싼 학원에 보내는 것과 비교한 것은 아예 비유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런 분들이 민주당에 굉장히 많죠. 많죠. 김민석 이제 후보의 아들도 그렇고
또 임종석 의원 딸도 마찬가지죠. 전 의원 딸도 마찬가지였었죠. 임종석 전 의원 딸은 캐나다인가 미국인가요? 거기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아주 명품으로 이제 치장되어 있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올렸어가지고 그때 저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슨 돈으로 저 명품을 치장하느냐라는 의혹이 나와서 나중에 전부 다 사진을 다 내리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반미 운동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영어권 유학 갔다 오고 각종 봉사활동을 하면서 스펙 쌓기를 했었죠. 뭐 조국은 말할 것도 없죠. 본인도 미국 유학 갔고 아들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 보냈는데 이것도 입시 부정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로스쿨 보내려고 했었지만 결국 본인 역량 부족으로 못 들어갔죠. 굉장히 많은 가짜 스펙을 만들어줬지만 입시 사정에서 본인이 이제 그걸 뚫지 못했었습니다. 조민은 뚫었었지만 자 그런 식으로 임종석, 윤미향, 조국에 이어서 아들 김민석 의원의 아들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굉장히 친미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전부 다들 가짜 스펙이라든가 아빠 찬스 이런 걸로 점철돼 있다. 이게 과연 민주당의 이중성 위선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들 문제 얘기했는데 김민석 후보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청와대 석사 편법 취득 문제는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본인이 청와대에 재학했다고 밝힌 기간에 민주당 최고위원과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뭐 여러 가지들에서 도저히 이게 청와대에서 정식적으로 석사를 받을 수 있었느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중국 공산당 또는 중국 정부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청와대가 사실상 특혜를 준 것이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지금 네. 이제 청와대가 중국 정부에서 한국에 있는 유력 정치인 제도권 인사들에게 손을 뻗어가지고 친중 인사로 포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초안전에 쓰는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와서 이제 굉장히 학비라든가 생활비 같은 거 다 지원해주면서 친중의 어떤 성향을 이제 포섭을 한 거죠. 그런 걸 키워가지고 그런 이제 코스가 있는데 그런 코스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 상당히 저 이제 중국에 가서 뭐 유학한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혹시 코스에 들어가서 대학을 다닌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하나 들고요. 만약에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대학에 갔다 그러면 그 대학이나 그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로 공부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겠지요. 그냥 중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중국의 우호적인 마인드 세트만 시켜놓고 학위 주는 거는 형식적인 것으로 학위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학을 안 다니고 학위는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정신무장은 중국 사람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그런 조건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밝혀야 된다는 것이 청와대에 정말 실제로 공부를 했느냐 거의 1년 동안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1년 동안 실제 공부했다 그러면 그 증빙을 본인이 학적부를 떼오면 됩니다. 학점 받은 것도 있고 출교사항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뭐 있을 거고 또 거기서 아마 활동하다 보면 사진 기록도 있을 거예요.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예.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팀 프로젝트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한국인들 만나서 같이 뭐 식사나 스터디 했다든가 이런 사진도 있을 건데 그것도 같이 공개를 하면 되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의심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당시 2010년인데 그때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을 할 때였어요. 그러면 당직자 중에서 가장 바쁜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당 지도부 최고위원 이 자리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 어떻게 중국에 오가면서 수업을 들었느냐? 정말 출석을 한 거 맞느냐?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들었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온라인 수업 없습니다. 실제로 가서 수업을 들었냐? 그걸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 바로 나중에는 이어서 본인이 영등포의 지역구를 포기하고 부산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예. 한 3, 4개월 동안 아예 부산했어요. 선거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선거하면 딴 데 못 갑니다. 뭐 딴 거 신경 못 씁니다. 오로지 지역 주민들 만나고 지역 유지들 만나고 또는 후원금 구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요. 선거 전략 짜야 되고 선거팀도 짜야 되고 뭐 유세차 만들고 공부물 만들고 현수막 만들고 등등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3, 4개월 동안 오로지 부산에만 있었었는데 어떻게 부산 이제 그 경선에서 결국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 그 다음 달인가 바로 청와대에서 석사 학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최고위원 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청와대 수업 들었느냐?
그리고 곧 이어서 부산시장 선거 출마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과연 청와대에서 뭐 시험을 제대로 받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바로 한 달 뒤 경선 끝나고 경선 떨어졌습니다. 끝나고 한 달 뒤에清華대학에서 학위가 나왔다는 거 이거는 가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증빙하는 자료를 김민수 후보가 당당히 공개해야 되는데 이 의혹이 나온 지 지금 한 주가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걸 해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는 시진핑이 나온 학교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올 만큼 중국의 명문대인데 뭐 청와대가 아무나 석사학위를 주진 않겠죠. 실제로 줬는지 아니면 실제로 석사학위를 제대로 받은 거에 아닌지 이게 1차적 확인이 돼야 되겠군요. 만일 받았다면 정상적으로 사실 석사학위를 과정을 거쳤는지 아니면 초안전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이 너한테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줄 수 있어. 청와대 그 석사학위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좀 제대로 활동해봐. 뭐 그런 공작의 일환인지 여러 가지로 상황을 좀 살펴볼 수 있겠네요. 본인이 억울하면요 정황이라도 증빙을 해야 돼요. 그 정황 증빙 방법 아주 쉽습니다. 중국 왔다 갔다 한 출입국 기록 이거만이라도 공개해 주면요 이거 어느 정도 소명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출입국 기록 이렇게 간단한 것도 이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숨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좀 다른 사안인데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공공기관장 문제 한번 잠깐 여쭤볼게요. 네. 지금 공공기관장에 대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는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을 내서 뭐 국정철학 현 정부하고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불일치 사유가 있다면 해임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지금 낸 게 있고 또 하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기재부가 가지고 있던 공공기관 평가에 관련해서 총리실로 그 권한을 넘기고 요곳에 공공기관을 평가하는데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많이 넣어서 지금 공공기관을 평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2017년도 18년도에 적폐청산 이런 기조로 해서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당시의 기관장 임원들 막 억지로 탈탈 털어서 압박해서 쫓아냈는데 대표적으로는 KBS 이사했던 강기용 교수, 남북하나재단의 송광주 이사장 이런 분들이 그런 대상자로 해서 사실상 쫓겨나고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 뭐 이 사항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 퇴출 버전 2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그렇죠. 예,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거대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리를 챙겨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집권 여당되면 사실은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예로운 그런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건데 정권 창출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예로운 자리에 내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과 희망을 다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또 대통령 후보는요 그런 희망을 또 줍니다. 줘야지 또 밑에 사람들이 동력이 돼서 동기가 돼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민주당은 의석수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챙겨줄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한정돼 있는 이제 공공기관 자리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다 챙겨주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현재 아무 문제가 없이 또는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들을 쏟아내서 강제로 자리를 빼앗아서 그 빈자리를 만들어서 자기 선거에 도와준 사람들을 앉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여기에 한 가운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겟이군요. 그렇죠. 타겟이죠.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임기가 3년이거든요. 이 자리는 법으로 보장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 뭐 단순히 뭐 정권 바뀌었다 해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해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3년 동안 보장이 됐습니다. 국민권익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 국민권익위 할 때 3년 다 채우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상당히 1년 넘게 있었나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버티고 다 채우고 나갔는데 전현희 의원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과 그때는 다르다라고 설명하는데 다른 이유가 뭐에 물으면 답을 못해요.
그냥 다르다. 나는 그때 자리를 3년 다 지켜야 됐지만 이진수 방통위원장은 지금 당장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 내로남불이고 위선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진수 방통위원장 즉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 자리인 이진수 방통위원장을 쏟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신영대 의원도 있는데 또 최민희 의원도 있어요. 최민희 의원도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이진수 방통위원장 교체하겠다라고 지금 그런 취지로 좀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정권의 법으로 보장된 이제 공공기관장들 정부 부처에 있는 또 위원회 위원장들 이런 사람들 내쫓아내는 거 강조를 하다가는 반드시 처벌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번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도 명단을 짜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처음에 유죄로 됐었고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환경부 장관 했던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걸로 유죄로 해서 징역형을 받았었죠. 실제로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쏟아내 교체할 명단을 만든다거나 강제로 쫓아내게 되면 사법 처리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윤희님이 법으로 보장된 자리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의견 좋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으로는 반복해서 그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다른 의견 다른 문장으로 바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해서 올리시면 저희가 삭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의견인데도 좀 그런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예, 3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주 현안 살펴봤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낙마의 길로 갈 것인지 갈수록 더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